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 대 모나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챔스에서는 3위로 탈락, 시즌 초반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고전하는 양상이 짙었고 알론소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도 과도기를 거치느라 별다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알론소 감독이 팀을 안정시킨 상황이라는 점이 호재, 알론소 감독은 라인을 상대 진영 쪽으로 잃어버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패배했던 도르트문트전과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도 점유율은 오히려 자신들이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나코가 생각보다 올 시즌에는 점유율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버쿠젠이 생각하는 플랜 자체는 성공적으로 통할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수비적인 리스크는 있는 편입니다. 특히 왼측면에서의 수비 불안이 제법 큰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르트문트전에서도 왼쪽에서 사고가 생기면서 두 골을 실점하는 원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모나코가 우측을 공략하는 경우가 리그에서 38%로 꽤 높다는 점을 보면 왼쪽에서 생기는 사고가 실점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모나코는 PSG를 잡아내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공을 잡으면 2명에서 3명이 순식간에 볼을 잡은 선수를 에워싸면서 압박하는 시퀀스가 인상적이었고 측면을 공략하면서 상대의 수비를 흔든 것도 꽤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버쿠젠이 측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면을 이용한 이전 경기에서의 플랜이 잘 통했던 것은 호재죠. 하나 더 노려볼 수 있는 공격 플랜이 있다면 세트피스가 될 텐데 올 시즌 레버쿠젠이 6야드 안쪽에서 허용하고 있는 슈팅의 비중이 홈에서 10%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12골을 넣는 등 데드볼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점유율에서 다소 밀린다고 하더라도 득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루트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나코도 압박에 자주 들어가는 편, 볼 점유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전방에서 최대한 활동폭을 넓히면서 상대의 전개를 방해하려는 무브가 잦죠. 다만 레버쿠젠이 온더볼 능력을 활용해 압박을 끌어 당기고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잡고 있어 압박이 풀리는 순간에는 수비적으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충분할 것입니다. 물론 이전 경기에서 온더볼에 강한 PSG를 압박으로 묶어버린 무브 자체는 합격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레버쿠젠의 측면 수비 문제를 모나코가 공략해볼 수 있고 모나코도 압박에 나섰다가 레버쿠젠이 이를 이겨내고 전개가 이어질 경우 수비적인 안정감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나코가 이전 경기에서 PSG를 순간적으로 압박하면서 잡아냈고 측면을 공략하는 무브가 합격점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보면 모나코의 우세도 예상해볼 만한 매치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포르팅 대 미투일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르팅은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마르세유와 한 조가 되면서 할만한 조에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3위로 유로파리그로 강등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4위로 떨어진 마르세유에게 2패를 당한 것이 상당히 아쉬웠을 듯 스포르팅의 경우 전술을 큰 폭으로 바꾸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포메이션을 구축하면서 상대를 압박 그물에 가둘 수 있는 전형을 짜는 편, 당연히 강한 전방 압박이 동반되는 편인데 한 조에 편성된 팀들이 압박으로 맞불을 놓거나 역습 양상으로 전개하는 경우 난타전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았던 편이었습니다. 공격이 통하려면 선수들이 압박을 잘 견뎌내야 하는 상태. 아모림 감독은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게 공격 전개에 열중하기보다는 빈 자리를 채워주면서 공격 전개의 속도를 올리는 임무를 맡기 때문입니다. 챔스에서 토트넘을 잡았을 때도 상대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주도권을 잡은 것이 승리의 요인으로 꼽힐 수 있었습니다. 압박을 견뎌내는 경우 라인이 상대 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잦은 상태죠. 미투일란은 유로파리그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춘추제 리그인 덴마크 리그라 울산과 친선 경기를 치르는 등 선수단의 실전 감각을 최대한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전환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 특히 유로파리그에서는 매 경기 나서면서 중원에 힘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원정에서 이 전술을 가동한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라치오와 페에노르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슈투름그라츠에게도 0대1로 패하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던 모습이죠. 중앙을 장악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전 시즌의 점유율이 55%인 홈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형이 전술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라인을 내리고 역습 지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스포르팅이 라인이 상대 진영으로 밀릴 경우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스포르팅이 우세해 보입니다. 최근 미투일란이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습 플랜으로 갔을 때 성과가 더 뚜렷한 미투일란의 특성을 감안하는 전형이 미투일란에게 맞는 옷인지는 의문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스포르팅의 압박을 견뎌내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역습 플랜으로 갑자기 전환하는 것도 미투일란에게는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 대 낭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유로파의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태, 승점 삭감 징계로 인해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유로파리그 우승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플레이오프 상대로 낭트를 만난 것은 꽤 꿀대진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중원에서의 빌드업보다는 측면 위주라는 점이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낭트가 파울도 서슴지 않으면서 빌드업을 방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측면으로 흘러 코스티치의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플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낭트가 중앙을 틀어막는 플랜 자체는 훌륭하게 수행 중이기 때문에 중앙, 장악력이 떨어지면 다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낭트의 전방 성과가 뚜렷한 상황은 아니고 미드필더진이 섬세함과 창조성은 부족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장점을 꽤 보여주는 유형이기 때문이죠. 300으로 전환한 이후의 경기력도 나름대로 발전이 이뤄진 모습이라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어도 기대 실점이 1골 이상으로 솟구치는 모습은 드뭅니다. 낭트는 로리앙을 잡아내면서 최근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리그에서 잡아야 할 팀은 잡고 있는 모습인데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매 경기 고전하면서 승점을 잘 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전 시즌에 비해 수비적인 약점은 상당히 개선된 모습, 거칠게 나오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온더볼에서 강한 자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팀을 상대로는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서도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벤투스의 중원 약점을 공략하면서 오픈플레이에서의 실점 억제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유벤투스가 측면을 활용해 압박을 무력화시킨다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올 시즌 전방 자원들의 폼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전 시즌은 떨어지는 수비를 공력이 메웠다면 올 시즌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시즌 리그 기준으로 기대 득점도 밑에서 네 번째고 공격 효율도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유벤투스가 압도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유벤투스가 중원에서 밀리는 경우에도 300의 안정감으로 실점 자체는 잘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세비야 대 에인트호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었고 시즌 초반의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고 챔스에서도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챔스에서 거둔 1승도 꼴찌로 탈락한 코펜하겐에게 겨우 따는 것이었습니다. 코펜하겐이 아니었다면 조 4위를 차지해도 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산파울리 감독으로 감독을 교체하면서 리그에서는 강등권을 탈출하는 등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하기는 했습니다. 산파울리는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으로 짧은 패스와 콤팩트한 라인을 구축하죠. 다만 여전히 엠네시리를 비롯한 공격진들의 폼이 좋다고는 하기 어렵고 압박 라인이 구축된 상대를 만나는 경우 점유율은 높지만 전방으로 향하는 볼 줄기가 줄어드는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최근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카디스, 엘체, 마요르카 등 본인들이 중원 전력에서 앞서는 상대들을 만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상대들이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타입이라 볼 순환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인트호벤은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는 줄었으되 중원에서의 압박 라인 구축은 여전히 강도 높게 수행되고 있는 상태죠. 아인트호벤은 후로닝원을 6대0으로 잡아내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리적인 운영에 능한 팀에게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던 때도 있었지만 득점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전공법으로 이를 이겨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 시즌과 비교하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시즌이기 때문에 선수 간의 부상과 체력적인 부침이 심했던 것을 감안한 듯 보였죠. 특히 전방에서 압박하는 강도가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 물론 상대가 중원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순간적인 압박에 들어가면서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려는 모습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박의 시퀀스는 좋은 팀이라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타입의 팀에게도 그다지 약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타입입니다. 원정에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는 약했지만
그 외의 팀을 상대로는 압박과 공격이라는 전공법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모나코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중원, 지향적인 팀을 상대로 한 전술이 리그 내에서만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바 있었습니다. 아인트호벤이 압박 강도는 줄었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기조는 유지하고 있어 세비야가 공을 가지고 있게 하되 전방으로 향하는 빈도를 줄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방식이 모나코와 아스날에게도 통한 만큼 리그 내에서만 통하는 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세비야의 전방 라인에 충분한 공을 배급하지 못하게 하면 세비야의 약점인 전방 문제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인트호벤이 유리해 보이는 건 명백하지만 유로파의 왕이라 불리는 세비야가 쉽사리 경기를 내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